29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입문서로는. 코로나도 뭐 급격히 확산되고 또 어제 지난주에 일단 그 두 주는 뭐 민법이 이런 거다 하고 뭐 프린트 쪼가리 가지고 용어하고 책에 딱 잡았으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이란 걸 보면서 조금 세부적인 진도를 나갔더니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이게.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벌써 겁먹고 그만두는 분들도 학원마다 생기세요. 민법을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바둑 공부하는 거고 비슷해요. 처음에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바둑 같은 거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실력이 쌓아가는 어떤 분야가 있고 반면에 처음에 뒤지게 어려워. 그걸 넘어야 이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 법학이 바로 두 번째 분야. 처음이 오지게 어려워요. 산수 같은 건 어때요? 더하기 빼기부터 배우니까 쉽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어려운 걸로 가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고등학교 갖고 뭐 미적분 이런 거, 벡터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머리가 돌아버리죠. 그런데 법은 처음부터 미적분을 시작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용어도 굉장히 낯설고 표현도 낯설고 읽어봐도 강의를 듣고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게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야, 이렇게 해서 1년 내에 붙을 수 있을까? 처음부터 그렇게 겁을 먹으시는 거죠. 근데 합격하신 분들 다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올해만도 26,000명이나 붙은 거예요. 물론 접수를 40만 명이 했죠. 26,000명이 붙었으니까 뭐 10%도 안 되죠. 그죠? 접수 이 대비 합격 인원이 10%도 안 돼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처음에 아주 어려운 거를 극복하고 이런 분들이 붙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세요. 지금은 우리 왜 성경 구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거 있어요. 성경 구절에. 법이란 과목이 있다 그래요. 처음엔 뒤지게 어려운데 끝은 합격증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의무를 갖지 마시고 버티셔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코로나. 아니 제가 볼 때는 끝물이에요. 마지막 발악하는 거야. 그 오미크론이라는 게 보니까 이 바이러스도 생명체잖아요. 그죠? 그 바이러스도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게 이 오미크론 같은 거랍니다. 뭐예요? 전파력을 오지게 넓혀. 근데 그 증상은 약해.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만약에 전파력은 그저 그런데 증상이 심하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오지게. 그래서 어느 정도 때려잡아 가다가 이것들이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변형을 한 거야. 막 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스터샷 맞고 치료제 나오고 그럼 이제 그냥 1년에 한 번씩 유행하는 독감 수준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버텨야 돼요. 근데 이제 겁은 나죠. 학원 갔다 걸리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마스크 쓰면 되지. 그죠? 그 두 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29페이지 때 그렇게 말하고 딱 봤더니 오지게 어려운 걸 하게 돼 있어 지금. 아이씨.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민법의 총칙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총칙 부분. 여기는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에 관한 거라 그랬어요. 이거 왜 따져야 되느냐? 법률 행위가 유효해야 뭐가 생겨요? 권리 의무가 생겨요. 그죠? 이게 유효 요건을 갖춰야 권리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법률 행위는 계약 같은 거라 그랬습니다. 매매 계약 같은 거. 어쨌든 그런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상 권리가 생기려면 계약이 유효해야 된다. 그 유효 요건이 민법 총칙의 내용이라. 그게 이제 총 4가지가 민법 총칙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개를 봤어요.
법률행위의 목적,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려는 권리, 이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A 토지에 대해서 1억에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 매매 계약이 법률행위고, 이 법률의 목적이 뭐냐? 갑과 을이 요 계약을 통해서 원하는 것, 즉 권리. 예를 들어 을이 원하는 거, A 토지 소유권, 이게 법률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목적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다 그랬어요.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랬죠. 그 중에서 두 번째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원시적 불능이라는 게 하나 있었죠. 그죠? 계약 당시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세 번째 요건인 적법성에서는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었고 임의 규정이라는 게 있었고, 강행 규정이라는 게 또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행 규정이 뭐고 임의 규정이 뭔지, 강행 규정 중에 효력 규정이 뭐고 단속 규정이라는 게 뭔지, 요거 구별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요건이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2개가 있었습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폭리 행위가 있었어요. 그게 무효로 하는. 그 4가지를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뭔가 이렇게 딱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법률 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가 있었어요. 법률 행위를 제가 지난주에 찐빵이라고 그랬고요. 찐빵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안고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죠? 똑같아요. 법률 행위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게 있어요. 뭐 의사 표시예요. 이 법률 행위 필수 요소인 의사 표시가 이 의사와 표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고, 그리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하자가 뭐냐? 흠을 말하는데 흠. 법률행위에 흠이 있다는 게 뭐냐? 사기나 강박을 당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그거까지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거고, 어떤 특별한 법률행위만 따로 필요한 게 있더라. 이걸 다 갖췄다는 전제하에서,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지금 A 토지 매매 계약을 해요. 자, 유효 요건을 갖췄는지 봤어. 갖췄어. 그럼 유효다 그래야 되는데,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어. 그런데 여러분 2차 과목의 중개사법에 보면 중개사법 말고 하나가 법이 또 있어요. 시험 범위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있어요. 그 중에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가 심한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해요. 모든 땅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그리고 그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허가가 유효 요건이에요. 다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허가는 그 구역 내의 토지 매매에서만 유효 요건이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가는 모든 토지거래에 필요한 요건, 즉 일반적 요건이 아니라 허가 구역 내에서만 필요한 요건이니까 이런 걸 특별 유효 요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특별 유효 요건이 우리 시험에 몇 개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리라는 제도인데요. 대리. 갑이 땅을 팔아요. 보통 뭘 사고 팔 때는 당사자가 직접 파는 게 원칙이죠. 그죠? 내가 물건을 뭘 사려고 할 때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직접 가서 사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누가 안 시킨단 말이죠. 보통 본인 스스로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얘가 땅을 팔아야 되는데 직접 팔질 않고 친구들한테 매각을 부탁을 했대. 이런 경우. 부탁을 받은 을은 병하고 만약에 A 토지를 매매를 한다. 이때
이 A 토지 매매를 통하여 발생하는 권리, 이 권리는 요 갑한테 생겨요. 그죠? 근데 계약은 누가 했어요? 을이 했어요.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자신이 직접 하질 않고. 요런 경우를 대리를 하자. 그럼 이 대리는 갑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을을 통해서 했으니까, 갑이 직접 하는 거 말고 따로 뭔가 요건이 필요할 것 같지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뭐냐? 그걸 대리제도에서 보는 거예요. 첫째가 갑이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을은 정당하게 갑소유 땅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죠? 갑이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을은 지 맘대로 갑소유 땅을 팔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을이 갑소유 땅을 팔기 위해서는 팔 수 있는 뭔가 권한이 있어야 돼. 명함이 있어야 돼. 그걸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 을이 그 대리권에 기초해서 이 땅을 팔아요. 땅을 팔 때 잘 보세요. 을이 자기 땅을 판다면 내 땅이다 그러겠죠. 근데 이건 갑소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병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 땅은 누구 땅임을 밝혀줘야 돼요. 갑소유 땅임을 밝혀줘야 되겠죠. 이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나는 대신 팔아주는 사람이라는 걸 밝혀줘야 돼요. 그걸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는 그 타인에게 남의 땅을 팔 수 있는 정당한 권한과 그 땅이 남의 땅이라는 걸 밝혀서 계약을 해야만 그 계약의 효력이 갑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이 이거 없이 이걸 했다. 갑에게 효력이 생길 리가 없겠지요. 그걸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대리제도에서 핵심이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효요건을 보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대리제도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29페이지에 보면 대리의 뜻이 있어요. 대리란 말은 이렇게 돼 있죠.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행위를 하는 사람.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행위를 하는 게 법률행위잖아요. 그죠? 그 하는 사람과 그 법률행위에 의한 효과. 이게 뭐예요? 권리. 그게 귀속하는 사람. 여기서 귀속이란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을 하는 사람과 그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를 가져가는 사람. 그게 귀속. 이게 달라진다 말이죠. 이런 제도를 대리를 한다. 세 줄. 그래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예를 들어 갑이 자신 소유 아파트를 팔 때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을에게 자기를 대리하여 팔 수 있는 권한을 줬을 때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을이 상대방 병에게 갑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마치 본인인 갑이 직접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그 권리와 의무가 갑에게 생기는 이런 제도를 대리한다. 이 첫 번째 대리의 뜻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대리의 기능이에요. 하나는 갑이 만약에 미성년자라면 단독으로 계약 못한다 그랬죠.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계약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걸 사적 자치 이렇게 불러요. 스스로 결정하는 것, 사적 자치. 그게 부족해, 미성년자 등은. 그래서 부모가 보충을 해줘. 이런 걸 법정대리 이렇게 보면 사적 자치의 보충 법정대리. 또 하나는 갑이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어. 근데 바빠. 그래서 을한테 맡겨라. 을이 갑을 대신해서 계약을 할 때 갑은 다른 일 할 수 있죠. 즉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어져요. 뭐라고 그러면 돼요? 사적 자치의 확장 이렇게 되겠죠. 이 확장 기능을 담당하는 게 임의대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리제도는
필요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한 장을 넘겨봤더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사자와 구별. 여기서 말할 사자는 일할 사자로서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대리와 심부름꾼을 구별해야 된다. 자, 어떻게 구별하는가?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 적당한 가격을 받고 팔아달라. 그러면 을이 결정을 하겠죠. 누구에게 얼마에 팔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게 대리예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야, 내가 A 토지를 병과 1억에 사고 팔기로 했는데 오늘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바빠서 못한다. 네가 가서 좀 대신 써와라. 결정을 갑이 하고 을에게 표시만 맡겨. 표시만. 이게 사자가 되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한테 두부를 한 모 사오라고 시켰어요. 남편이 물어보죠. 어떤 거 사올까?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거나 사오세요. 그럼 어떤 두부를 사올지 남편 을이 결정하겠죠. 이게 대리. 그런데 남편이 어떤 거 사올까 그랬더니 부인이 정해줘. 풀무원, 국산콩, 부침용, 1+1. 딱 이렇게 정해줘. 그럼 남편은 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인이 정한 걸 그대로 가서 표시만 하면 돼. 요런 걸 사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리와 사자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런데 두부를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을이 와서 두부를 살 때 이 사람이 대리인지 사자인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구별 안 하고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 대리를 공부하려면 대리와 사자는 이렇게 개념상 분명히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뭐에서 구별한다고요?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거 가지고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리에 나와 있죠. 특히 양가로 2번. 사자와 대리 어떻게 구별하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거 가지고 구별을 해달라. 여기까지 됐죠? 이게 일단 대리를 공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갑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을을 통하여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이 갑에게 유효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 두 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3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대리권 이렇게 나오고 대리권. 대리권이 뭐냐 도대체. 지금 본 그대로 대리인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약 등을 할 수 있는 자격. 이게 대리권이다. 그죠? 자, 조심하실 것은 권이라고 되어 있다 해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권리라는 건 나를 위한 거예요. 권리자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내 권리만 나한테 의미가 있고요. 남의 권리는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은 권리자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대리권이라는 이건 을의 입장에서 보면 을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 을은 갑을 위해서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을 자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을 위한 거예요. 이런 건 권리라 하지 않고요. 권한이라고 해요. 권한. 그 다음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도 없어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도 없다고요?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을이 팔아줘야 할 의무 따위는 없는 거예요. 그게 대리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도 없다. 자, 의무도 없으니까 책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질 일도 없어요.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대리권이라는 게 이런 특징이 있다. 권리도 아니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다. 그러니까 을이 한 이 계약의 모든 결과, 을이 병하고 체결한 갑소유 A 토지에 대한 계약의 모든 결과, 그게 좋든 나쁘든 그 결과는 다 누구한테?
갑에게 귀속이 되는 이런 특징이 있게 되는 이게 대리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이 대리권이 어떻게 생기느냐 발생 그 발생 원인에 따라서 두 종류의 대리를 구별하게 됩니다. 하나가 법정 대리, 하나가 임의 대리 이렇게 돼요. 자,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갖는 친권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거 이걸 법정 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임의 대리가 뭡니까? 임의 대리. 법정 대리란 건 법률 규정에서 생기는 건데 임의 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뭐뭐 해달라 부탁을 함으로써 생겨요. 이게 임의 대리야. 이때 본인이 대리인에게 뭐뭘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행위 이거를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수권행위, 수권행위. 이 본인의 수권행위의 개념을 오늘 기억합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생기는 경우 그걸 본인의 수권행위를 한다. 그 다음 이 수권행위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냐 갑의 일방적인 단독행위냐를 오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을이 바쁘다고 거절을 했을 때 거절 을에게 대리권이 생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갑의 수권행위가 을과의 계약이라면 을이 바쁘다고 거절을 했을 때 을에게는 대리권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겠죠? 반면에 갑의 단독행위라면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을 때 설령 을이 바쁘다고 거절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을에게 대리권이 생기게 됩니다. 을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이게 계약과 단독행위의 차이예요. 계약은 상대방하고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단독행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을이 바쁘다고 거절했어. 대리권이 안 생길까요? 생길까요? 이거 구별해야 되죠. 을이 바쁘다고 거절했어. 을에게 대리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1번 생긴다? 2번 안 생긴다? 1번 생긴다. 2번 안 생긴다. 보통은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을이 거절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학자들이나 대법원은 단독행위로 봐요. 다시 말해서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런데 을이 바쁘다고 거절했어. 그래도 을에겐 대리권이 생겨요. 그래도 을에겐 대리권이 생겨. 조금 납득이 안 되죠? 되나? 표정 들어보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지금 뭐 내가 이걸 왜 생각하고 있지?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왜 이렇게 또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단독행위다. 을이 거절해도 대리권이 생긴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을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쁘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안 했을 때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그러니까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을에게 대리권이 생기더라도 을에게는 일도 불이익이 없어요. 바쁘면 안 하면 그만이고 안 했다 하더라도 책임질 일도 생기질 않아요. 두 번째, 보통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을이 거절하면 갑은 더 이상 부탁 안 하겠죠. 그리고 을도 안 할 거예요. 그죠? 바쁘니까. 그런데 갑이 그러지 말고 내가 수수료를 10% 줄게. 네가 좀 해주라. 그전까지는 바쁘다고 했던 을은 수수료 10% 준다 그러면 내가 바빠도 시간 내볼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갑하고 을 사이에는 권리 의무가 생겨요. 어떤 권리 의무? 을이 팔아줬을 때 갑은 10%를 줘야 될 의무. 그죠? 을은 10%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생기죠. 자, 이때 이 권리와 의무는 이 부탁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니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개를 구별하자는 게 민법이에요. 이 두 개를.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하고요. 따로 수수료 주는 계약하고를 민법은 완전히 구별을 하고요. 구별. 왼쪽 거는 계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구별된단 말이죠. 이거하고. 이건 단독행위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는 수권행위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건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단독행위고, 그거와 별개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따로 뭐를 할 수 있다?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 계약을 하게 되면 따로 뭐가 생긴다?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이 수권행위와 구별하여 요 계약을 원인관계라고 불러요. 요거 참 인문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수권행위하고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오른쪽 31페이지에 보면 임의대리권 발생 원인의 수권행위라는 게 있어요. 의인은 말씀드렸어요. 수권행위의 방식도 있습니다. 뭔가를 부탁하는 행위 자체가 수권행위라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현실적으로 갑이 이렇게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 위임장 등을 주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그 위임장을 주는 게 수권행위가 아니라 다섯 번째, 갑이 이렇게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그 자체가 수권행위라고 하죠. 그 자체가. 그리고 이건 일방적인 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생기는 법정 대리와 본인의 수권행위를 통해서 생기는 임의 대리가 있고, 수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라는 거. 그리고 이 수권행위 외에 이거 말고 따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수수료 계약 같은 거, 이거를 수권행위하고 구별해서 따로 뭐라고 부른다? 원인관계라고 부른다. 원인관계. 자, 근데 원인관계는 어디 나오냐? 3번 대리권 소멸. 그 대리권 소멸을 보면 박스 안에 128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임의대리의 종료라고 되어 있죠. 그 임의대리의 종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자, 여기서 법률행위가 수권행위를 말합니다. 수권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이니까 무슨 대리권이에요? 임의대리권이지. 그죠? 그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라고 되어 있죠.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냐? 이거 말이에요. 이거 계약관계 종료. 이거 종료하면 임의대리권 소멸한다. 그 다음 그 종료 전에 뭐를 철회하면, 수권행위를 철회했을 때도 임의대리권을 소멸한다. 우리 민법이 이 원인관계라는 것과 수권행위라는 걸 구별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가 요 128조예요. 그래서 처음 힘들긴 하지만 대리권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수권행위라는 개념과 원인관계라는 걸 좀 구별 좀 해두자. 예? 지금부터 구별하면 돼.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대리권은 이렇게 발생하는구나. 그중에서 임의대리권은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하는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이게 이 수권행위야. 그리고 이 수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인 거구나. 부인의 남편한테 두부 사오라고 시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남편이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못 가. 나 게임해야 돼. 그랬다가는 주걱으로 쥐터지겠지. 일방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와. 그럼 네. 그리고 사와야 돼. 이렇게 수권행위는 일방적이라는 거 그거 하나 대리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대리 행위가 보여요. 제목에. 법률 규정이나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생겼어.
그 다음 그 대리권에 기초하여 법률 행위를 해야 돼. 대리인의 법률 행위, 그걸 대리행위라고 해요. 이때 이 대리행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른 갑소유 땅을 매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른 병한테 땅을 팔 때 누구 땅임을 밝혀야 돼요. 당연히 갑소유 땅임을 밝혀야 되겠죠. 을이 병한테 A 토지를 팔면서 을이 병한테 내 땅이다. 그리고 팔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 안 되잖아. 갑소유 땅임을 밝혀야지. 그게 대리행위고 114조 1항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114조 1항에 보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을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A 토지를 매각하라고 대리권을 줬고 그 매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매를 하면서 이 땅은 갑소유 땅임을, 이 계약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말이죠. 이런 걸 대리의사 표시 또는 현명이라고 부릅니다. 현명. 드러날 현자 이름명자를 써요. 드러날 현 이름명.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라 이러지. 이 땅이 갑소유임을 밝혀라 말이죠. 을이 계약을 할 때 을 자신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계약임을 밝혀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정당한 대리권이란 걸 가지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그 행위는 갑에게 유효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표현을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114조 2항에 보면 전항의 규정은이라고 되어 있죠. 전항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조문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항이에요. 항. 114조 1항, 114조 2항. 근데 114조 2항에서 봤을 때 전항이란 1항이겠죠. 그 1항은 여기에 그 다음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준용한다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적용. 어떤 조문이 있을 때 이 조문을 다른 조문에 적용하는 것, 이거를 준용이라고 해요. 준용. 또 하나, 법에서 적용하라. 이게 준용인데 만약에 그런 게 없어. 어떤 법이 있는데 유사한 사안이 있어. 근데 이거는 법이 없어. 요 밑에 거는요, A라는 사안이 있었어요. 비슷한 A-1이라는 사안이 있었어. 여길 봤더니 A를 적용하래. 법에 이렇게 정해놨어. 이걸 준용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법에서 이 적용하라는 규정이 없어. 그러면 A라는 사안에서는 법이 있는데 비슷한 사안에는 법이 없어. 적용하라 그러면 적용하면 되는데 적용하라는 규정이 없어. 그래도 적용을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런 말을 써요. 이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한다. 유추란 건 미루어 짐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미루어 짐작한다. 그러니까 준용한다라는 거나 유추 적용한다라는 거나 똑같은데 결과는 똑같은데 하나는 법에서 아예 적용하라 해놓은 게 준용이고요. 법에서 적용하라고는 안 해놨지만 해석을 통해서 적용하는 거 이걸 유추라고 합니다. 해석을 통해서 적용하는 거. 그래서 그 유추를 보면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이었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해석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 어떤 다리에 승용차 통행 금지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화물차가 진입을 해. 화물차 운전자, 승용차 통행 금지라고 돼 있으니까 나는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차니까 지나가도 되겠지. 안 되죠. 승용차가 통행이 금지되면 뭐도 금지가 돼야 되겠지. 화물차도 통행이 금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유추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중용은 유추라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
법에서 그냥 적용하라고 해놨어. 이걸 준용이라 한다. 결과는 똑같지만 어쨌든 그런 유추와 준용이란 말 구별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오른쪽에 현명이 있죠.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리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자, 이때 안가로 3번. 어떤 식으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느냐?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법에서 어떤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은 거, 이런 걸 불요식 행위라고 합니다. 무슨 행위? 불요식 행위. 반가로 1번. 원칙적으로 불요식이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땅은 갑소유입니다. 문제 생기면 갑한테 따지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밝혀주면 현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뭐 거기까지 일단 확인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다음 페이지 3번 대리행의 효과. 굵직굵직한 뼈대만 보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생겼고 그 대리권에 기초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 그러면 그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본인에게. 모든 효과가, 모든 책임이 다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본인에게. 대리인에게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나 책임도 1도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다 귀속이 되는 걸 대리행의 효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엔 대리의 기본적인 뼈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별거 아니에요. 갑이 뭐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을이 그 부탁받은 행위를 할 때 갑의 부탁을 받은 거다라는 걸 밝히고 하면 그 효과는 갑에게 생긴다. 그거를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다만 그때 나오는 그 표현들, 그거에 좀 익숙해지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복대리라는 게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부인이요, 남편한테 두부 아무거나 한번 사오라고 시켰어. 근데 지금 남편은 국대 축구를 열라 보고 있어. 자기가 두부 사러 갔다 온 사이에 골을 넣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게임하고 있는 아들놈한테 시켜. 야, 인마 네가 갔다 와. 엄마가 시킨 게 아니죠. 아빠가 시켰죠. 대리인이 시켰죠. 뭘 사오라고? 두부를 사오라고. 그럼 이 병은 두부를 사다가 엄마가 따주겠죠. 그죠? 이때 병 가만히 보세요. 누구의 부탁을 받았어요? 을의 부탁을 받았죠. 아니, 부인은 남편한테 부탁했다니까. 근데 그 남편 놈이 아들한테 부탁했다니까. 그럼 이 아들은 엄마로부터 다이렉트로 부탁받은 게 아니지. 그런데 엄마를 위해서 두부를 사왔잖아. 이게 복대리. 대리인의 부탁을 받은 본인의 대리인, 뭐라 하자? 복대리. 대리인의 부탁을 받은 본인의 대리인. 의 갑일에게 부동산 매각 대리권을 소유했는데 을이 뭔 사정이 생겨서 병을 갑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병이 대리행위를 통해서 갑소유 땅을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은 갑의 대리인이야. 근데 갑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부탁을 받은 게 아니라 대리인의 부탁을 받았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리인의 부탁을 받아서 본인이 일을 처리해 주는 사람. 이걸 뭐라고 부르자? 복대리라고 부르자. 복대리. 밑에 얘가 있죠? 반가로일, 양가로일, 양가로일. 이런 걸 복대리라고 부른다. 자, 오늘은 복대리 개념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뭐 특징이라 다 필요 없어요. 괜히 봤다가 또 어렵다고 또 눈물 막 흘리시고 그러니까 기본이, 복대리는 누구 대리인이라고?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누구 부탁을 받았다고? 대리인 부탁을 받았다고.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가만히 생각 안 하면. 벌써 대리인의 대리인이라 그러잖아. 대리인의 대리인 아니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갑이 이렇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의리병에게 다시 부탁을 했어. 이때 병은 을 소유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을 팔아요? 갑 소유 땅을 팔아요. 그러니까 병은 정하고 계약을 할 때 이 땅이 누구 땅임을 밝혀야 돼요? 갑 소유 땅임을 밝혀야죠. 이게 을 소유 땅이에요? 아니잖아. 갑 소유 땅이잖아요. 그럼 병은 누구의 대리인이야? 갑의 대리인이야. 그죠? 근데 갑의 부탁을 받은 건 아니야. 누구 부탁을 받았어요? 을의 부탁을 받았어요.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뭐라 한다? 복대리. 그 개념만 머릿속에 박는데 2달 걸려. 시험 문제 맨날 나와요. 대리인의 대리인이라고. 여러 번 나왔어요. 대리인의 대리인이라고. 본인의 대리인. 잊지 말자. 나머지는 보지 마. 아이, 괜히. 그리고 이제 36페이지를 가면 아주 중요한 무권대리라는 놈이 나왔어요. 자, 요것도 개념만 좀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할까만 한번 생각해. 어떻게 처리할까? 구체적인 제도는 말고 이게 뭐고 어떻게 처리할지만 생각해봐요. 갑에 A 토지가 있어요.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도 안 했어요. 그럼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팔아먹어, 이 자식이. 누구의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즉 대리권이 없이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예요. 자, 집안마다 가끔 나타나는 후레자식 놈 하나 생각합니다.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는 후레자식 생각합니다. 아버지 땅. 사업한답시고 도박한답시고 아버지 땅 몰래 갖다 팔아먹는 후레자식을 생각해보자 말이죠. 자, 이때 이 자식 A 토지를 팔아먹을 때 이런 식으로 팔아먹겠지. 첫째, 지 땅이라고 팔아먹는 놈이 있어. 병한테 이 땅은 내 거다.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다. 이미 아직 살아계신데 그렇게 팔아먹는 놈 하나. 두 번째, 건늙은 놈 하나.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는데 건늙은 놈 하나. 아버지 신분증을 훔쳐가지고 병한테 뭐라래? 내가 갑이다. 이렇게 팔아먹는 놈 하나. 세 번째, 그나마 양심 있는 놈. 이건 아버님 거고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나한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대리권이 없는데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팔아먹는 놈 하나. 이런 놈들이 있을 수 있다. 있겠죠? 생각해보면. 그 중에 마지막 놈. 그게 무권대리. 대리권은 1도 없으면서 마치 지가 대리인이냐. 아버지 땅을 팔아먹는 이런 놈을 뭐라 한다? 무권대리를 한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이 을의 계약이 갑에게 유효하려면 대리권이 있고 대리행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대리권이 없어요. 따라서 이 계약은 갑에게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돼요. 무효다. 당연히 무효다. 갑에게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설령 병에게 이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도 이 등기도 무효해. 무효다. 머릿속에 확. 그런데 이 땅이 1억짜리예요. 몰래 팔아먹어요. 3천만 원에. 보통 이렇게 했죠. 헐값에 팔아먹겠지. 얼른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3억을 받아. 이런 경우. 몰래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안 아버님이 을을 쥐잡듯이 하겠죠. 쥐잡듯이 하다가 지쳐. 그럼 물어보죠? 뭘 물어볼까요? 그렇지. 얼마 팔았냐, 이 자식아? 이렇게 물어보겠지. 3천이에요. 그때부터 다시 아버님은 힘이 나죠. 더 두드러 패겠지. 그런데 3억이요.
그러면 뭐 더 때리는 아버님도 있으시겠지만, 아니 맨날 사고만 치던 이 자식이 1억짜리를 가서 3억에 덜렁 팔아왔네? 기쁘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즉 무권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무효는 무효인데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본인이 선택을. 예를 들어 3천에 팔았다. 그럼 아버님은 이렇게 하겠죠. 나 이거 절대로 인정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 이거 인정 못해.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추인 거절이라고 해요. 반면에 3억에 팔았어. 아버님, 잘했다 내 자식아 할 수 있어. 추인. 이렇게 돼. 여기서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추인이 뭘까요? 추후 인정 사후 동의 이렇게 돼요. 나중에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걸 뭐라 한다? 추인. 이렇게 본인이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부정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인정해 주겠다. 인정 못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추인을 거절하면 이 행위는 무효로 확정이 돼요. 무효로. 반면에 추인을 하면요, 이게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본인한테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고 추인을 하면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좀 전에 제가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무효라 그랬죠. 그죠? 무효인데 일단 무효인데 추인을 하면 유효로 바뀌지요. 그죠? 이렇게 현재 무효인 행위가 추가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되는 경우를 불확정적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동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유동적. 불확정적 무효라는 말보다 유동적 무효라는 말을 훨씬 많이 씁니다. 이거 왜 굳이 말씀드렸냐? 무권 대리를 잘 보세요. 무권 대리는 무효라 그랬잖아요. 근데 추인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추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권 대리행의 특별 유효 요건이 되는 거예요. 무권 대리행의 특별 유효 요건이 뭐다? 본인의 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법률행위 유효 요건. 대리권이 있고 대리행위 이것도 특별 유효 요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대리권이 없어서 무효가 됐지만 추가적으로 뭐가 있으면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민법은 무권 대리에 대해서 본인에게 추인과 추인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본인이 만약에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은 본인한테 물어보겠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자식 일인데, 에? 자식한테 부탁한 적 없다고 지금 배째일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이거. 책임져라 마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추인할 거냐 마냐? 어떻게 할 거냐 마냐?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최고라고 해요. 자, 최고라는 것은 민법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촉. 돈 갚으라고 쪼는 거, 독촉하는 거, 이게 최고예요.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요 권리자,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권리가 있는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 추인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요것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쪼는 건지 물어보는 건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독촉하는 최고가 있고요. 뭐뭐 할 건지를 물어보는 최고가 있다. 이렇게 상대방은 최고권이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정리가 있죠. 최고라고. 자, 37페이지 묵권대리에 보면요. 가운데 의가 있습니다. 묵권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본인의 계약을 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 갑으로부터 부동산 매각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 아들놈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대리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 땅을 팔아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일단 무효지만 본인이 나중에 인정을 하면 나중에 인정 추인 이렇게 돼요. 나중에 인정 추인이에요.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걸 말한다. 2번 이렇게 일단은 무효지만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유동적 무효를 한다. 본인은 추인 거절할 수도 있다.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3번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유동적 무효가 된다. 이때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다. 추인할 건지 말 건지 그걸 뭐라 한다? 최고. 그죠? 또 하나가 철회예요. 이런 경우 병이 1억짜리를 3억에 샀어. 나중에 알았어. 비싸게 샀다는 걸. 얘는 차라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낫죠. 철회할 수 있죠. 철회. 계약을 없었던 걸로 만들 수 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걸 뭐라 한다? 철회. 이렇게 묵권대리가 뭔지 유동적 무효가 뭔지를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본인에게는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머릿속에 딱 뼈대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유동적 무효가 뭔지 추인이 뭔지 최고가 뭔지 요 세 가지 정도는 개념을 기억해 달라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조금 쉬워져요. 대리가. 일단 대리의 기본적인 뼈대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무슨 뭐 표현대리라든가 묵권대리 책임 같은 거지 같은 내용들이 더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봤다가는 머리 깨지고 그럼 빼지 자식아.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아유 이렇게 거지같이 어른 것도 있네. 예. 다음 순환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최고가 있지요. 종류가 2개가 있죠.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독촉하는 최고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저쪽 계약법에 가면요. 채무이행을 최고하는단 말이 나와요. 채무이행을 최고. 뭐예요?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거지 뭐. 이게 채무이행의 최고고 또 하나가 권리 행사의 최고라고 권리를 행사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 최고. 요것도 몇 개가 나와요. 우리 시험법에. 쪼는 최고도 나오고요. 물어보는 최고도 몇 개 나옵니다. 그거 이제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밑에 추인이 나와 있죠. 추후, 인정, 사후, 동의라고 돼 있죠. 자, 이 추인이 지금 우리가 묵권대리 추인 하나 봤죠? 2개가 더 있어. 우리 시험법에 추인이. 묵권대리 추인이라는 게 있고요.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게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 묵권대리 추인만 생각하자. 뭐라고 돼 있죠? 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133조 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죠? 거기서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계약 시에 서구파여라고 돼 있죠. 계약 시에 서구파여란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각과 을이요 이 땅을요 1월 10일 날 지 맘대로 팔아먹었어요. 아버님이 30일 날 추인을 해요. 그럼 추인한 30일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유효가 돼요. 이거를 소급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걸 뭐라 한다? 소급. 그래서 계약 시에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묵권들이 추인이란다. 됐죠? 나머지 추인은 이제 뒤에서 볼 거예요. 표현들이 건너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리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제도와 꼭 필요한 용어 몇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 뼈대를 자꾸 잡아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효 취소분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